북한에서 단간부로 있었던 어머니가 이유도 모른 채 북한 당국으로부터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건 탈북을 시도해 결국 남한의 인천공항을 밟았다고 하는데 처음 마주한 인천공항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북한에서 자라며 겪었던 유년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북한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흥미롭고 또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북한의 평양 근교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아버지는 무역 관련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지역 행정에서 일하며 당 간부로 활동하셨어요. 그 덕분에 저희 집은 당시 북한 기준으로 보면 꽤 여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북한에서의 여유라는 건 제한된 자원을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정도였겠지만요. 어릴 적 우리 집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2층짜리 벽돌집이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초라한 집일지도 모르지만 당시 제 눈에는 마치 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는 자그마한 마당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곳에 배추며 고추를 키우셨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가 텃밭에서 따온 신선한 채소로 국을 끓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희 가족은 다른 이웃들과 비교하면 꽤 안정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죠. 아침 식사는 늘 단출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옥수수밥에 간장을 비벼 먹곤 했지만 아버지가 출장 중 구해온 특별한 재료가 있을 때면 어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국이나 간단한 나물 반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날이면 식탁 앞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제 모습이 떠오르네요.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먹었던 음식들은 정말 소박했지만 그때는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학교에 다니던 시절도 잊을 수 없어요. 당시 저는 교실 맨 앞자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들은 항상 제게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당 간부라는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런 기대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저는 공부를 좋아했고 책을 읽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특히 북한에서 아이들에게 강조하던 공산주의 정신,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어린 마음에 그것이 진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며 더 눈에 띄었던 건 친구들의 가정 형편이 제각각이라는 점이었어요. 배급이 제대로 오지 않는 날이면 학교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점심시간에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조차 없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어머니가 싸주신 옥수수빵이나 간단한 반찬을 친구들과 나누곤 했어요. 혜진아, 너네 집은 정말 잘 산다 라며 부러워하던 친구들의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그때는 제가 특별히 부유한 줄도 몰랐는데 그 친구들에게는 제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사치였던 거죠. 저녁이 되면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퇴근 후 돌아오시면 마당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종종 북한 바깥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흘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라는 궁금증만 남았지만 그런 대화들이 나중에 제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유년 시절은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단단하고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삶이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듯 저희 가족도 예기치 못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고 저는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야만 했습니다. 제 유년 시절은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아침밥, 아버지의 따뜻한 웃음소리, 그리고 학교에서의 작은 성취들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평화로움이 갑작스럽게 무너진 건 제가 중학교에 다니던 무렵이었습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버지가 일하던 무역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 몰랐지만 외부로 물자가 제대로 유통되지 않으면서 배급도 끊기고 아버지도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밤늦게까지 작은 방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곤 하셨어요. 어린 마음에도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소환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었고 어머니의 직위 때문에 더 큰 책임을 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돌아온 어머니는 무척 지친 얼굴이었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억지로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앉아 모든 일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아버지가 모종의 이유로 체포되었고 가족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안은 허전함과 동시에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쓰셨지만 그분 역시 아버지의 일로 인해 당에서 점점 더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은 점점 줄어들었고 시장에 나가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는 비싼 물건을 몰래 팔아야 했습니다. 저희 집안의 살림살이는 하나둘씩 사라져갔고 결국 마당에 놓여있던 나무의자와 아버지가 좋아하던 작은 서재의 책들까지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궁핍해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학교를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당 간부 자녀라는 이유로 특별히 누리던 혜택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집안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밤에는 등불 아래에서 어머니와 함께 옥수수를 까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건 고달팠지만 어머니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지쳐가셨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외부의 압박,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가 어머니를 짓눌렀던 거죠. 결국 어머니도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약을 구할 길이 없어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몇 달 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분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른 뒤에는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살아갈 수는 없다. 무언가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잡고 혜진아, 꼭 살아야 한다. 어디에 있든 너답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는 몇 날 며칠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북한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제가 떠나야 할 곳은 자유가 있다는 나만이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믿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알게 된 한 아주머니를 통해 밀수꾼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돈을 받고 국경을 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합법적인 일은 아니었기에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아주머니께 제 사정을 이야기하자 다소 망설이셨지만 결국 연결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탈북에는 돈이 필요했지만 저희 집안에는 이미 팔 수 있는 물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몇 달간 시장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에서 옥수수빵과 마른 고추를 팔며 매일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주변에 몇몇 친분이 있던 사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쉽게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을 돕는 일은 본인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남은 돈과 함께 작은 금반지를 하나 밀수꾼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것이었죠. 그 반지는 제게 큰 의미가 있었지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탈북은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밤늦게 움직여야 했고 강을 건너는 순간 경비병들에게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밀수꾼은 제가 따라야 할 모든 규칙을 설명해 주었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제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발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작은 보따리에 옷 몇 벌과 빵 몇 조각을 챙기고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은 평소보다 더 어두웠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었지만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죠. 강가에 도착했을 때 밀수꾼은 저를 포함해 몇몇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치지 말고 눈에 띄지 않게 움직여야 한다. 우리 모두의 목숨이 달려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강물은 꽤나 깊고 찼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몸을 감쌌고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두려움을 뒤로하고 강 건너편만 바라봤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작은 소음이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경비병의 손전등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고 저희는 물속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숨을 참으며 버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 속에 있던 저희는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강을 건너며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했지만 중국 땅에서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강 한복판에서부터 시작된 불안감은 중국에 도착하면서 더 커졌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한 곳은 조선족 밀집 지역의 허름한 방이었고 그곳에서 저는 함께 탈북한 다른 사람들과 며칠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브로커는 불쑥 방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에게 여기선 오래 있을 수 없다며 이동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투가 급하고 강압적이어서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싹 텄습니다. 그러나 선택권이 없었기에 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는 새로운 지역으로 저희를 데려간다며 트럭에 태웠습니다. 트럭은 몇 시간 동안 흔들렸고 저는 눈을 감고 간신히 멀미를 참았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의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외딴 시골 마을의 낡은 집이었고 그곳엔 이미 다른 탈북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낀 건 그 집에 있던 여성들의 표정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며 어딘가 슬프고 체념한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도 곧 팔릴 거야. 여긴 안전하지 않아. 그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브로커와 낯선 중국 남자들이 속닥이며 가격을 흥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며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브로커가 우리를 돕는 척하면서 사실은 우리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브로커는 저를 어떤 농촌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한 중년 남자와 짧은 대화를 나누더니 저에게 여기서 지내면 된다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손을 잡으려 했고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어야 해요? 나를 한국으로 보내준다며? 라고 따져 물었지만 브로커는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그런 거 없어. 여기서 잘 살아봐. 공포에 휩싸인 저는 어떻게든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를 팔아넘기려는 남자와 브로커를 피해 그날 밤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다행히도 주변의 지형이 복잡해 숲속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닥치는 대로 길을 걸으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굶주리고 떠돌며 위험 속을 헤매던 끝에 우연히 한 조선족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제 처지를 듣고 조심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조심해야 해. 잘못하면 경찰보다 더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 그녀는 제가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다시 안전한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조선족 여성의 도움을 받아 몸을 숨긴 몇 주 동안 저는 이곳을 탈출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소개해준 또 다른 브로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이미 한 번의 배신을 경험한 저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이번에는 제게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브로커와 접촉했습니다. 브로커는 짧은 시간 안에 남한으로 가는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숨겨주었던 조선족 여성은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제게 주었고 저는 그녀의 도움으로 겨우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남한에 가서 잘 살아야 해. 여긴 너를 위한 곳이 아니야. 그녀의 말은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만난 이 조선족 여성이
제 생명을 구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바보 같은 게 그녀의 연락처라도 적어올 걸. 그땐 그냥 빨리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제 머릿속에 있었어서 그녀에게 나중에 은혜를 갚아야지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여정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포함한 몇몇 탈북민들을 중국 내륙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기차를 타고 도보로 걷고 때로는 좁은 트럭 짐칸에 몸을 숨기며 끝없는 이동을 반복했습니다. 경찰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잡히면 강제 북송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이동 끝에 저희는 중국 남부의 한 국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브로커 그룹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태국으로의 이동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밀림을 통과해야 했고 발각될 위험도 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밀림을 가로지르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앞에는 브로커가 길을 안내했고 뒤따라 걷는 우리 모두는 입을 다물고 발걸음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밀림의 한가운데쯤 도달했을 때 갑작스러운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저는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멈춰라. 낮은 소리로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고 브로커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경찰이 아니라 현지 밀매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의 짧은 협상이 우리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브로커는 긴장한 얼굴로 탈북민들 사이를 오가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다행히도 그것은 경고 사격이었고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브로커는 서둘러 그들을 달래며 다시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의 긴장감 속에서 드디어 밀림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강을 건널 작은 보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 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한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유엔 난민기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난민센터에서 몇 주를 지내며 심사를 받았고 드디어 한국으로의 비행기 표를 손에 쥐었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처음으로 진짜 자유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눈부신 유리천장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움직이는 전광판에서는 알 수 없는 문구들이 쉴 새 없이 바뀌었습니다. 공항이라는 곳 자체를 처음 본 저로서는 모든 게 낯설고 놀라웠습니다. 와, 이게 남한인가요?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에 저를 안내해주던 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자유의 땅입니다. 앞으로 볼 게 더 많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목소리조차 억눌린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활기차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숨죽이며 걷지 않았고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몇 초간 서 있기만 했는데도 저는 온몸으로 위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짐을 들고 공항 내부를 걸어가며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너무나 넓고 깨끗한 공간, 매끈한 에스컬레이터, 알록달록한 간판들, 그리고 바삐오가는 사람들까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요 건물조차 대부분 낡고 무채색이었는데 여기는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로웠습니다. 처음 보게 된 자동문도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을 보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안내자가 뒤를 돌아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그냥 걸어가면 열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하며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문이 스르르 열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가능하구나. 공항을 나서며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도로를 보았을 때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차들 전부 다 개인 거라고요? 조용히 묻자 안내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하나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할 수 있는데 여기는 자동차가 흔하디 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를 타고 공항을 떠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 높은 건물들, 그리고 형형색색의 광고판들이 제 시야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또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만의 모습인가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안내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이곳에 발을 딛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겪었던 힘든 시간들, 그리고 생명을 걸고 넘었던 국경.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택한 탈북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 땅이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땅에서 제가 만들어갈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으니 앞으로 펼쳐질 날들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복지에 대한 놀라움과 감동은 제가 처음 남한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제가 도착한 첫 장소였던 국정원 보호시설에서부터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국정원 시설에 도착한 첫날, 저는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울 정도로 긴장했었어요. 북한에서 조사라는 말은 공포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선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밝은 표정의 직원들이 저를 맞아주며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어요. 그 작은 친절이 그동안 느꼈던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도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인간적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제가 겪은 어려움을 이해하려 애썼고 마치 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려는 듯한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필요할 땐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였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정도였죠. 국정원에서의 생활이 끝난 후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됐어요. 그곳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를 돕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긴 여정에 지친 몸과 마음 때문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됐지만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제가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특히 처음 받아본 금융교육은 정말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저축이나 계좌 개설 같은 개념을 배울 수 있었죠. 또 나만의 문화와 법을 배우는 시간은 정말 유익했어요. 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지, 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말을 나누는지를 알게 되니 그 자체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하나원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사람들의 온기였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죠. 그리고 그곳의 직원분들 역시 저희를 가족처럼 챙겨주셨어요. 매번 따뜻한 말로 저희를 격려해 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나원을 나와 처음 정착한 곳은 정부에서 지원해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생각보다 넓고 깔끔한 공간에 처음 들어섰을 때 이게 정말 내 집이구나 싶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북한에서는 집이란 당의 배정으로 주어지는 것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저만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아파트는 기본적인 가구와 가전도 갖춰져 있었어요. 처음엔 세탁기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법조차 몰라 당황했지만 하나원에서 배운 지식을 떠올리며 차근차근 익혀나갔습니다. 도움을 주셨던 담당 복지사분은 제가 적응하는 동안 자주 연락을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착을 시작하며 곧바로 취업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일자리 알선센터의 도움을 받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에게 계산을 도와주고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손님들과 주고받는 간단한 대화들이
저를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느끼게 해줬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단순히 집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안정된 공간 덕분에 저는 조금씩 미래를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알게 된 프로그램을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결국 합격하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바로 대학 진학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며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제 꿈이 되었어요. 앞으로 간호사로서 한국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저는 평양수첩 이현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평양수첩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